추석 명절 아침,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고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70이 넘은 김영희 할머니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묵묵히 손을 놀렸다. 어머니,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 문을 열며 말했지만 이미 상당수의 전이 완성되어 있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너희들은 애들 돌봐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다는 사실이 힘이 되어 주었다. 큰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둘째 내외는 부산에서, 셋째 내외는 대구에서 왔다.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다. 영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놓을 과일을 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애들이 다 왔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거실에서 들려온 아들들의 목소리가 영희의 손을 멈추게 했다. 이번 명절 끝나면 슬슬 보내야지. 요양원 자리 알아봤잖아. 응, 맞아. 이제 우리도 편히 살아야지. 엄마도 전문적으로 돌봄받는 게 나을 거야. 요즘 좋은 요양원 많다던데. 거기서 또래들이랑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고. 영희의 손에서 사과 깎던 칼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 조각들이 빨갛게 흩어졌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처럼. 부엌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들들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떠 있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다. 아직 차례도 지내지 않았는데 조상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집안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영희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차례가 끝나고 향이 사라지자 집안에 묘한 정막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경건했던 절차는 흔적만 남았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뜨려다 그릇을 덜컥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큰 집 혼자 지키기 힘드시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겉으로는 염려하는 말투였지만 목소리 끝에 묻은 차가운 기운을 어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막내 며느리가 잽싸게 거들었다. 그러게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요양원에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요. 어머니의 젓가락이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철썩 울리는 소리가 방 안 공기를 갈랐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들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스쳐갔다. 내가 짐이 된 건가?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온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 위 음식은 더 이상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지 않았다. 따뜻해야 할 국물조차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조상들을 기리는 차례상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는 어머니를 밀어낼 구실을 찾아내는 변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조상들의 영정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어머니는 그 시선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이 명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니 영희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손자 민준이가 밝게 말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영희는 손자들에게 음식을 계속 권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했다. 그때 셋째 며느리 미경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참았던 감정들이 떠올랐다. 어머니, 왜 미경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미경이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만류했지만 미경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영희의 수저든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냐? 명절 때마다 이렇게 큰 집 치우고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봄 받으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자유로워져요. 왜 서로 힘들게 지내야 하죠? 큰 며느리 정희가 급히 끼어들었다. 미경아, 그만해. 언니도 속으론 같은 생각 아니에요? 솔직해지세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럼 내가 짐이구나.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들까지 조용해졌다.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만 미경이는 멈추지 않았다. 짐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세요?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 집에서 내가 위험하다는 거냐?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탁 전체에 울렸다. 그 소리는 무너지는 가족의 마지막 끈을 상징하는 듯 했다. 미경이의 말이 끝나자 식탁은 침묵에 잠겼다. 영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들을 바라봤다.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아들들만은. 큰아들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영희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둘째 아들 재석이가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엄마,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감이 스며들었다. 미경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석아, 너마저. 엄마, 현실 봐요. 이 집이 얼마나 큰데요? 계단도 있고, 겨울엔 춥고,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재석이는 마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고,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이 편해지려고 하는 일 아니냐? 셋째 아들 재호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영희는 일어서며
아들들을 둘러봤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냐?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삭바느질해서 너희들 대학까지 보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아플 때마다 등에 업고 병원 뛰어다녔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였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큰아들 재민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살기 바빠요.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그리고 엄마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칼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한계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의미했다. 영희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래. 이제 내가 짐이구나. 버려야 할 짐.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재석이가 다가갔지만 영희는 손을 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자식들이 아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영희는 새벽부터 준비한 사랑의 흔적들이 무의미해져 버린 순간이었다. 영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침대 모서리에 털썩 앉으며 오열했다.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보다 먼저 갔어야 했는데. 남편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던 할머니의 시선이 옷장으로 향했다. 문득 남편이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여보, 옷장 깊숙이 봉투 하나 넣어뒀어.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때 열어봐.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한복들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더듬 찾았다. 그러자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다. 봉투를 꺼내 들고 침대에 앉았다. 겉봉에는 남편의 글씨로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아이들이 언젠가 당신을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준비해뒀어. 집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재산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둔 거야. 유언장도 공증 받아뒀고. 아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집도 예금도 모든 게 당신 것이야. 내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당신이 주인이야. 영희의 손이 더욱 떨렸다. 이어서 나온 문서들을 확인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공증받은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여보,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이미 다 준비해뒀구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생각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 이유가 뭐가 있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울어서 부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영희는 화장대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들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요양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왕 보내는 거 좋은 곳으로 알아봐야지. 그러게. 시설도 좋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들렸다. 아이들까지 그 분위기에 휩쓸려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큰아들 재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잠깐, 모든 시선이 재민에게 쏠렸다. 뭐야, 형? 재석이가 의아하게 물었다. 재민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중요 문서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기신 게 있다. 뭔데?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재민의 진중한 표정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 뭔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나를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 재민은 봉투를 열기 전 잠시 멈춰섰다. 사실 나도 망설였어. 언제까지 숨겨둬야 하나 고민했는데 오늘 엄마 우시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셋째 재호가 조급하게 물었다. 형, 도대체 뭔데? 그냥 말해봐.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말로만 하면 믿지 않을 거야.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다. 이건 아버지의 유언장이고 두 번째로 나온 건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건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야. 세 번째로 나온 건 통장 사본들이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예금의 명예 변경 서류야. 며느리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재민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신 편지야. 언제 꺼내라고 하셨는지도 적혀 있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이들조차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재민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 서류들을 보관하라고 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엄마한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 알겠다. 영희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영희는 조용히 나와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영희가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엄마, 재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 있어, 재민아. 영희는 조용히 말하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 서류들로 향했다. 그걸 이제 꺼내는구나.
엄마 아셨어요? 내 아버지가 뭔가 준비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뭔지는 몰랐지. 재민이 유언장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가 공증 받아 두신 유언장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유언자 김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째, 본인 사망 후 모든 부동산과 동산은 배우자 김영희에게 단독 상속한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째, 자녀들은 배우자가 생존하는 한 상속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미경이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자식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셋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 변경이나 재산 처분을 강요하는 자는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라고? 재석이가 벌떡 일어났다. 형, 이게 진짜야? 농담 아니지? 재민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넷째, 본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으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1960년 3월 15일 유언자 김정수.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알겠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재민아, 등기부등본도 보여줘라. 재민이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이 집은 이미 옛날에 엄마 명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처리해 두셨어요. 예금도 마찬가지야. 모든 통장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미경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건 사기예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요. 영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기? 내 남편이 내게 남겨준 게 사기냐? 그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뭐냐? 재호가 급하게 변명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 조상님들 앞에서 나를 버리자는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 눈치를 봐야 하는데? 서류들이 식탁 위에 펼쳐진 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유언장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영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영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다. 너희가 나를 버리려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서 편하게 살려고 했지?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버려진 건 너희 양심이다. 나를 키워준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는 너희들 말이야. 영희는 한 명씩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수진아, 미경아, 정희야. 너희도 언젠가 늙어. 그때 너희 자식들이 오늘 너희가 한 것처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영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다시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그 순간 너희는 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다. 재석이가 급하게 나섰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 못했어요. 깊이 생각 못했다고? 영희가 비웃듯 말했다. 조상님들 앞에서 나를 내쫓자고 의논한 게 깊이 생각 못한 거냐? 재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영희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는 거다. 지금 너희는 재산 때문에 무릎 꿇은 거 아니냐?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영희의 딱딱했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도 너희들이 제일 좋아. 아이들만은 순수했다. 어른들의 계산과는 달랐다. 영희는 다시 며느리들을 바라봤다. 앞으로 내 집에서 내 규칙대로 살 거다. 싫으면 너희가 나가라. 미경이가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어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영희 씨가 서류들을 들어 올렸다. 이게 현실이야. 집도 내 것, 돈도 내 것.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건 너희 쪽이야. 재민이가 일어서서 말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영희는 아들 재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아, 내 아버지가 너를 믿고 맡겨주신 걸 잘 지켜줬구나.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떠나고 난 후 영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요. 끝까지 날 지켜주셨네요. 영희는 촛불을 켜며 속삭였다.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게 될 테니까.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들어와 영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것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여인의 얼굴에 내려앉은 승리의 빛이었다. 영희는 살며시 일기장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